여러분, 지난주에는 중간고사 치르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022년도 제1학기 전반부가 지나고 후반부가 시작되오니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8장 복지국가와 복지사회에 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순서는 복지국가의 어원을 우선 살펴보고 다음으로 국가유형과 복지국가, 또 세 번째로 복지국가의 개념이 뭔지 살펴보고 다음으로 복지국가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 유형에 대해서 탐구해보고 다섯 번째로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 상황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복지사회가 뭔지 그거를 한번 복지국가와 비교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국가의 어원입니다. 복지국가라 하면 국가가 국민의 복지를 책임지는 국가입니다. 말 그대로. 국가복지란 국가가 복지 공급의 주체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과거 전통사회는 그 초창기 처음에는 가족이 복지 공급의 주체, 그 다음에 친척, 이렇게 공동체 이런 순서로 나갔죠. 가족이 복지 공급의 주체일 때는 가족 복지를 해야 되죠. 또 교회가 복지 공급의 주체일 때는 교회 복지라고 했고, 또 지역사회가 주체일 때, 복지 공급의 주체일 때는 지역 복지라고 했습니다. 또 기업이 주체일 때는 기업 복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복지는 다른 복지 공급 주체들이 복지와 함께 존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지국가라는 말을 최초로 시도한 사람 학자는 브루스였는데, 그래서 복지국가는 산업발전과 대중사회의 공통문제인 풍요속의 빈곤과 같은 역설적인 문제에 대한 영국식 해답이다. 그래서 영국이 복지국가의 선구자라고 했습니다. 브루스가. 그래서 단에 오는 독일어 월 파스타트로 이게 이제 독일어에서 나왔는데 현대적 의미 웰표스테는 영국에서 최초로 사용되었는데요. 짐 메른이라는 사람은 이제 구두로 사용하는데 그 템플이란 사람이 이 문자로 출판한 최초의 사람입니다. 그때 옥스퍼드 대학의 학자였는데 짐 메른은 그 복지국가를 그 히틀러나 무솔리니와 같은 파시스트 독재자들의 무력국가와 대비되는 의미로 이 복지국가라는 걸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 요쿠시의 주교였던 템플 역시 그 1941년에 발간한 시민과 성직자란 책에서 복지국가는
평화롭게 이웃나라와 함께하는 국가로 전쟁을 일삼는 전쟁국가와 대비시켜서 정문화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나라마다 다 다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1980년대에 전두환 정권이 복지사회의 건설을 국정지표의 하나로 내세우면서도 한국에서도 복지국가 용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잠시 뒤에 여러분들 배우겠지만은 이 복지국가라는 것이 어떤 구호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복지비만 열린 데서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전두환 정권 당시에 그 어떤 정치라든가 경제적 상황에서 그 권위주의 정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코 복지국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성경용 교수 같은 분은 6공화국이 공식 출범하는 1988년을 한국 복지국가의 태동기다. 이렇게 얘기한 학자입니다. 그 당시 이제 체육관 선거에서 국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대통령에 의해서 그 노태우 정권이 출범했죠. 6공화국이. 그래서 그때를 한국 복지국가의 태동기로 잡았다. 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김상균 교수는 한국 복지국가의 생일이 2000년 10월 1일이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 근거로 4가지를 들었는데 평화 보장이 가능한 안보 체계의 확립이 됐다. 다음 2번째로 혼합 경제 체제와 국가 경쟁력이 이루어졌다. 또 3번째로 민주주의 정치 체제가 이루어졌다. 또 4번째로 높은 사회복지 비용의 지출이 이루어졌다. 이런 근거로 해서 한국 복지국가의 생일이 2000년 10월 1일이 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다음 이제 국가 유형과 복지국가인데요. 요거는 김태성과 성경용 교수가 두 분이 이 2가지 기준으로 해서 국가 유형을 나누는데요. 첫째, 국가가 사회에 대한 법과 질서 유지라는 기본적인 기능만 수행하는가, 아니면은 경제발전이나 시민을 위한 복지 제공 등 같은 실체적 기능도 수행하는가. 이거를 국가 기능을 기본적인 기능과 실체적 기능 이렇게 2개로 분류를 하고, 또 국가 권력의 구성과 행사가 소수의 지배 집단에 의해서 독점되는가, 아니면은 국가 구성원 전체에게 개방되어 있는가, 즉 대중 참여적인가, 국가 권력의 구성과 행사가 폐쇄적이냐 권위적이냐, 또 개방적이냐 대중 참여적이냐,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정복과 약탈국가, 또 발전국가, 민주국가,
우리가 공부하는 복지국가, 이렇게 국가 유형을 네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뒤에 또 나오겠습니다만은 우선 표로 여러분들이 이해 쉽게 이 핵심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을 아신 뒤에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니까 우선 이 표가 아주 간단하고 알기 쉽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선 국가의 법과 질서만 유지하는 어떤 기본적인 기능만 하고 또 국가 권력도 폐쇄적이 권위적이다. 권력이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어떤 대중한테 참여를 안 시키고 자기들끼리만 일단 권력 장치들만 이렇게 한다 이거죠. 해가지고 권위적이고 이런 국가 권력의 구성과 행사가 폐쇄적 권위적이고 또 국가의 기능도 법과 질서 유지만을 기능한다 이거죠. 어떤 시민 복지나 이런 경제 발전을 꾀하지 않고 이런 기본적인만 이렇게 하는 국가 같은 경우를 정복 약탈 국가라고 이렇게 명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정반대쪽으로 우리가 대각선으로 이렇게 가보자 이거죠. 가보면은 복지국가는 그 뭐냐, 이거하고 정반대입니다. 그죠? 국가 기능도 경제 발전이나 시민 복지라는 복지 제공과 같은 실체적 기능도 수행하고 또 국가 권력의 구성과 행사도 개방적이고 우리 구성원들이 이렇게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정치 체제, 그런 걸 다 갖춘 것은 복지국가라고 한다 이거죠. 복지국가. 그래서 우리가 이 복지국가는 어떤 그 국가의 기능도 실체적 기능도 하면서 또 국가 권력의 구성과 행사도 개방적, 대중 참여적으로 한다. 그 다음에 또 발전국가는 그 뭐냐? 발전국가는 국가 기능이 실체적 기능을 해요. 시민을 위한 복지도 하고 경제 발전도 하고 하지만은 국가 권력의 구성과 행사는 뭡니까? 폐쇄적이고 권위적이다 이거죠. 그게 발전국가다. 그죠? 우리나라도 이런 과정을 거쳐왔죠. 그죠? 다음에 이제 민주국가란 뭐냐? 국가 기능은 어떤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기본적 기능을 하며 국가 권력의 구성과 행사는 개방적이고 대중 참여적이다. 이걸 이제 민주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이렇게 진전되어 왔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표를 잘 기억하고 이러면 뒤에 것이 복잡하게 적어놨는데 상당히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복과 약탈 국가를 좀 세부적으로 이 나라 내에 분류한 데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복 약탈 국가는 강압력의 축적과 집중이 됩니다. 그죠? 전쟁 준비와 수행, 또 사회로부터의 자원 추출 등의 국가 형성 과정을 통해 수립된 모형적 국가다. 그 근거는 국가 자신이 생산적 활동을 통해서 부를 창출하지 않으면서 특정 영토 내의 사회 성원들에게 폭력을 사용한다겠죠.
그래서 폭력 사용의 위협도 하고 또 외부로부터 침략 위협을 이용해 가지고 그 보호요금을 사회구성원한테 뺏는 거죠. 그죠? 이게 다른 말로 갈취적 국가라고 하는데요. 근데 여기 정복국가, 약탈국가에서도 최소한 이제 질서 유지 기능을 수행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질서 유지하고 외부의 침략을 그 보호하는 그 대가로 갈취하는 거죠. 그래서 특수제로서의 기능도 하고 공공재의 성격으로서 기능한다. 그래서 질서 유지 기능을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정복국가, 약탈국가는 역사적으로 볼 때 국민국가로 발전했다. 다시 말해서 역사적으로 볼 때 간접 통치를 근간을 하는 연합체적 국가나 어떤 그 봉공국가로부터 주민에 대한 직접 통치를 실시하는 그 국민국가로 발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간접 통치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간접 통치라는 것은 그 옛날에 그 어떤 그 봉건 영주나 귀족 또 교회와 성직자 이 유럽 같은 데는 막강했지 않습니까?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방토 세력 같은 경우 많았잖아요. 이런 같은 경우는 국가나 지배자의 통치력이 전 영토와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행사되지 못하고 그 다양한 중간 매개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그 매개자들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행사되거나 공유되는 지방체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것이 그 국유화하고 또 주민과 각종 자원을 동질화, 표준화함으로써 국가에 의한 직접적 지배력을 더한 척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정복국가와 약탈국가는 국민국가에 이르러 가지고 강한 벽을 독점하고 특정 영토와 주민에 대한 직접적 통치를 완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발전국가입니다. 정복과 약탈의 극대화 추구 과정에 있어서 그 벽에 부딪혔습니다. 아래와 같이 세 가지 심각한 제약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 간 전쟁이나 치열한 그 생존 경쟁에 의해 조성된 외부의 제약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 정복과 약탈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이에 대한 각종 저항이 발생됐다. 예컨대 그 폭동과 반란, 납세 거부, 이 징병 거부 이런 게 일어났다 이거죠. 그 다음에 더 나은 보호와 자원을 제공하는 그 다른 국가가 존재할 경우 사회 성원들이
타 국가로 이탈 가능성이 그것입니다. 계속 억압만 하고 약탈을 하고 이를 같으면은 그 사회 구성원들이 그 나라에 있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갈취하고 이러니까 이렇게 살 바에는 그런 국민들한테 복지도 하고 자유도 있는 다른 나라를 택하고 가고 싶겠죠. 그죠? 그래서 이에 따른 합리적 행동 방안이 나왔는데요. 즉 국가가 그 피지배자의 복종을 전제로 생산활동을 보호하고 장려했습니다. 그래서 재정 수입의 극대화를 위해서 사회 구성원들이 재산 소유와 생산활동을 보호 장려했고 장기간에 걸친 재정 수입의 극대화를 도모하며 약탈에 대한 저항을 감소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런 저항을 감소시키자 했고요. 이러한 국가를 발전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국가가 이 약대화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회 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재산이라든가 그런 이런 재화 생산물 이런 거를 그 빼앗아 간다면은 그 누가 그 재산을 비축하고 그 생산물을 생산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재정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사회 성원들이 재산 소유와 생산활동을 보호 장려하고 또 장기간에 걸친 그 재정 수입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그 이 과정에서 약탈에 대한 그 어떤 저항을 감소시키고자 그 자발적으로 복종을 유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사회 성원 간에 그런 지지가 있어야지 어떤 그 국가의 정책도 성공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이익이 없고 매일 갈취만 당할 것 같으면은 자율적인 복종이 없겠죠. 반발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복국가, 약탈국가가 모든 경우에 발전국가로 전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전쟁 경쟁에서 살아남고 전쟁이나 경쟁에서 살아남고 또 사회 성원들로부터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그 재정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발전국가로 그런 바뀌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래서 실제로 그 서구 역사에서 본다면은 어떤 그 중세 이후 대부분의 국가들은 그 생산 능력을 늘리기 위해서 재산권 보장, 또 자유로운 경제활동 그 보장하고 그 다음에 또 도로, 항만 등
그 사회 간접 자본 확충을 통해 경제 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생산 활동을 보호하고 경제 발전을 지원한 발전 국가를 서비스 국가 혹은 유기적 국가라고도 부릅니다. 중세 이후에 봉건 체제의 몰락과 함께 조성된 다핵구조적 경쟁적 국가 체제 속에서 나타난 그 발전 국가는 그 자본주의적 산업을 촉진했죠. 하지만은 이런 발전 국가가 우리도 경험했지만은 많은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그런 과정에서 어떤 뭐 정경유착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났죠. 그죠? 그런 그 권력 집단과 같이 그 자본가 계급이 서로 유착했죠. 그죠? 하여튼 뭐 세계적인 그런 현상인데요. 그런 그 강압 수단을 소유한 정치 집단과 생산 수단을 소유한 경제 집단, 특히 자본가 계급 사이에 이익의 융합 현상이 나타났다. 그 결과 그 폐쇄적 지배연합의 형성되었다. 발전국가에. 다음은 민주국가입니다. 정복국가, 약탈국가에서 국민국가와 발전국가로 발전했고, 이는 다시 지배자의 의도에 없던 예측 불허의 결과로서 민주국가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이건 사실 획기적인 일이죠. 그래서 그 정복국가, 약탈국가로 출발하는 원형적 국가는 국제 정치 경제 체제, 또 국가, 사회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끊임없이 변화를 거듭했죠. 그 결과 이제 국민국가와 발전국가에 이르게 되는데, 그 지배자가 전혀 의도하지도 예측할 수 없었던 결과가 초래했는데, 그것이 바로 사회 성원들이 정치 참여와 선거에 의해 구성되고 그러한 자의적으로 이루어져 온 국가 권력의 행사가 의회나 사법부 등에 의해서 공공적 통제를 받게 된 것이죠. 그리하여 수천 년 동안 소수의 지배자, 즉 군주라든가 왕들에 의해서 폐쇄적으로 독점되었던 국가 권력이 어떻습니까? 사회 성원들이 참여와 견제 또 개방됨으로써 민주국가가 탄생하게 된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되지 않고는 앞에서도 학습했지만은 복지국가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민주주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그 민주주의는 사실 그 17, 18세기에 그 영국의 명령혁명이라든가 프랑스 대혁명, 미국 혁명을 거치면서 그 시민 계급이 형성되게 됐죠. 이런 혁명기를 통해서 시민이라는 사회 계급이 이제 등장했고, 이들은 이제 근대 사회 건설의 주역이 됐죠. 그래서 그 봉건 사회에서 그 차별받던 인간의 존재가 근대 사회 시민 계급이 성장함으로써 자유와 평등의 고리를 찾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보통 선거권의 확대를 통해서 점차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대 사회를 태동시킨 시민은 부르주아라고 불리는 도시 유수한 계급, 자신들의 의지와 노력으로 해방된 농노와 신민으로 시작해서 18, 19세기에 출현한 산업 자본가들이 주를 이루었죠. 20세기에 들어서 재산, 또 계급, 성별, 인종에 관계없이 정치적, 사회적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는 시민권 운동을 통해서 시민의 범주가 노동자, 소수민족, 또 여성, 흑인 등 다양한 집단으로 확대되어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 노동자들의 더 참정권 운동을 이루어지는 차티스트 운동이라든가 또 여성의 어떤 차별적인 참전권에 대해서 또 여성들의 참정권 확대 운동을 또 벌였죠. 그리고 로크의 시민 저항권 이런 것도 이제 민주주의를 위해서 해당됐고, 홍콩의 우산 운동이라든가 지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유로메이단 같은 경우,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혁명 초기에서부터 SNS를 이용한 그 유로메이단이라는 해시태그를 이용해 가지고 그 시위 운동을 펼쳤는데, 이것은 그 2013년 11월에 그 친 러시아 그 후원을 입은 빅토르 야누코비치가 그 2013년 11월 유럽 연방과의 회담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면서 발생한 시위였습니다. 그랬는데 AP통신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은 야누코비치의 부패 정권과 또 폭력적인 진압 경찰에 대비해 유럽은 진정한 민주주의와 인권 존중을 상징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 게 있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상당히 짧은 민주주의 역사입니다만은 그 정치 참여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1948년 재헌법을 통해서 민주주의 국가로 태어났지만은 또 독재에 대해서 1960년 부정선거를 규탄하면서 시민들이 4.19 혁명을 일으켰죠. 또 1980년대에는 광주에서 5.18 민주화 항쟁이 있었고, 또 87년 권위주의 정권에 대항해서 자발적으로 민주 항쟁이 이루어졌죠. 민주주의 투쟁을 벌여왔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열망이 절정에 달해서 마침내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그러한 선진국이 되었죠. 그래서 세계에서 상당히 부러워하죠. 이거는 우리 국민이 자긍심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주국가의 어떤 중요한 특징으로서 공적 영역에서는 이러한 민주주의 원리가 적용됐고, 또 사적 영역에서는 자유주의 원리가 적용됐습니다. 그래서 민주국가가 사회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담당했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여기서 법과 질서의 유지 기능과 국내외 시장에서의 자본가 계급에 의한 보호경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드디어 복지국가로 왔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면서 노동계급에게 노동상권이 주어졌죠. 그래서 노동계급의 조직화와 집단 행동을 합법적으로 보장하다. 그리고 정당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자유롭게 창당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그런 권리가 있기 때문에 좌파 정당도 당연히 만들어지고 또 의회도 또 진출을 해서 국가 권력을 장악함으로써 개혁 정책을 시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장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민주국가하고 이제 복지국가의 관계인데요. 그 모든 민주국가가 복지국가로 전환한 것은 아닙니다. 또 모든 민주국가가 동일한 형태의 동일한 수준의 복지국가로 발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민주국가는 그 대체적으로 복지국가로 전환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는 지금 뭐 복지국가화를 하고 다 노력하고 있어요. 노력하고 있는데 뭐 나라마다 여러 가지 다 다릅니다만은 그 이유는 실제 민주주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주요 계급으로 성장한 노동계급에게 아까 그 3번이 부여됐는데 이 노동계급이 그 조직화하고 그 합적부여 보장하는 국가에 합법적으로 했다 이거죠. 그래서 과거에 어떤 그 억압돼 가지고 발전 국가에서는 그런 계급 갈등이 민주국가에서는 고삐가 풀려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동계급은 자본주의적 생산 과정을 어떻습니까? 합법적으로 교란, 마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노동계급이 굉장히 힘을 갖게 된 거죠. 이제는 자본과 계급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게 됐다 이거죠. 단결권이라든가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이라든가 이걸 통해서 파업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자기들의 주장을 합법적으로 관철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생긴 것이죠. 두 번째로 민주주의는 민주적 그 제도와 절차를 통해서 아까 그런 노동계급의 어떤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정당이 합법적으로 이제 권력을 장악할 수 있게 되었다 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결합을 해서 그런 민주주의 국가와 자본주의적 경제 체제 사이에는 피할 수 없는 그런 구조적 갈등이 초래됐고요. 이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의 하나로 국가가 국가 복지 제공을 통해서 국민들의 삶의 안정과 평등을 촉진하고자 복지국가가 수립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라마다 많은 이제 변이가 존재하지만 그런 자본주의적 경제 발전이 상당히 진전되고 또 정치 민주화가 이루어진 경우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 복지국가로 전환했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지루하니까 제가 이 관련해서 요즘 아주 베스트셀러인
팩트 플리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그 복지국가에 나왔기 때문에 관련되는 내용을 잠깐 보면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지난 20년간 세계 인구에서 극빈층 비율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합니다. A. 거의 2배로 늘었다. B. 거의 같다. C.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 어느 겁니까? 극빈층 비율입니다. 20년간 세계 극빈층 비율이 어떻게 바뀌었나. 마음속으로 다 생각해 보시죠. 그런데 답은 C입니다.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는 겁니다. 의외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학생들도 있죠. 이건 사실입니다. 또 하나 내가 문제 내볼게요. 제가 오늘날 전 세계 1세 아동 중 어떤 질병이든 예방접종을 받은 비율은 몇 퍼센트일까? A 20%, B 50%, C 80%. 무엇입니까? 이거 C입니다. 80%입니다. 여러분 혹시 의외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학생들도 있겠죠. 이렇게 복지는 세계적으로 획기적으로 나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복지 국가화 되고 있어요. 우리가 그 부정적인 매스컴 이런 것만 많이 듣고 그런 소재로 하는 게 뉴스에 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잘못된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어보면서 내가 많이 잘못 알아낸 게 있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그 20년간 세계 인구에서 극빈층의 비율은 그 절반으로 줄었다는데요. 그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10%도 안 됐답니다. 그 1800년에는요, 한 200년 전이죠. 인류의 약 한 85%가 극빈층에 해당한 1단계 삶을 살았답니다. 1단계 삶이라는 것은 이 책에서 1일 2달러 이하로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는 세계적으로 식량이 충분하지 않아서 대부분의 사람이 1년 중 여러 날 허기를 느끼며 잠자리에 들었다고 하고요. 영국과 그 식민지 전역에서 아이들은 먹기 위해 일을 해야 해서 평균 10살이 되면 노동을 시작했습니다. 하여간 그 1966년까지 다수가 줄곧 1단계의 삶을 인류가 많이 살았다 그래요. 그래서 1800년 이후로 극비층이 급급 줄어들기 시작해가지고 제 20년 지난 20년을 보면은 그 극빈층이 세계 역사상 빠르게 줄어들었다. 그 예로 1997년에는 인도와 중국의 총 인구 중 42%가 극빈층이 됐는데 2017년도 인도에서 비율이
12%까지 떨어져 20년 전보다 무려 2억 7천만 명이 줄었다. 중국에서는 이 같은 기간 이 비율이 0.7%까지 급격히 떨어져서 5억 정도 인구가 이 중대한 한계를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에는 14%에서 4%로 줄어서 3,500만 명이 1단계를 벗어났다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많이 변하고 바람직스럽게 변하고 있는 것이죠. 세계는 지금 복지화하고 있다. 그래서 20년 전만 해도 전체 인구의 29%가 극빈층이었지만 이제는 그 비율이 9%로 줄어설 정도로 크게 변했다. 많은 사람이 지옥에서 탈출했다. 그래서 우린 그런데 상당히 우울하죠. 4단계 1일 32달러 이상 사는 사람 4단계라는데요. 텔레비전에서는 계속 극빈층만 보기 때문에 우울하죠. 아무도 것도 변하지 않은 것 같고. 그러나 이제 눈치채지 못한 사이에 수십억 인구와 비참한 삶을 탈출해서 세계 시장에서 소비자와 생산자가 되었다. 세계는 그래도 많은 그 복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최신 그 서적에서도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기회되면 한번 그 팩트 블리스 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느끼는 바가 많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복지국가의 개념인데요. 복지국가의 상식적 수준에서 복지국가란 국민들의 비복지를 제거하고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국가다. 국민들의 복지 향상을 가장 중요한 책임과 의무를 삼는 국가다. 이게 복지국가다. 그래서 복지국가라는 게 이제 5명의 학자들이 그 정의를 쭉 해놨는데요. 그걸 잠깐 살펴보면 윌렌스키 정의는 복지국가의 핵심은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수입이나 영양, 건강, 주택, 그리고 교육을 보장하는 것이다. 국가에 의한 복지 제공은 자선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누리는 정치적 권리에 대응하여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윌렌스키가 정의했습니다. 핵션은 자국 내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삶에 대한 집합적 책임을 지는 국가이다. 그래서 적절한 그 사회보장을 빈곤에 빠진 국민들한테 제공한다. 또한 복지국가는 기회의 평등을 촉진하여 국민들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미시라는 복지국가란 국민들의 삶과 관련된 최소한의 전국적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의 책임을 제도한 것이다. 그래서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복지국가는 최소한의 전국적 기준을 보장하기 위해서 완전 고용의 실현, 국민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 그리고 빈곤의 해소와 예방에 정책의 초점을 둔다고 정의했습니다. 코르피는
복지국가의 발전 정도는 정치적 민주주의와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보장을 전제 조건을 하여 상대적 빈곤이 어느 정도 감소되는가 혹은 결과의 평등이 어느 정도 실현되는가에 결정된다고 정의했습니다. 에스핀과 안데르산 같은 경우는 복지국가에는 다양한 형태, 즉 자유주의적, 또 조합주의적, 사회민주적 등의 복지체제가 존재한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복지국가의 발전 정도는 국가에 부여되는 사회권이 국민들의 시장에 대한 의존성을 얼마나 줄이느냐, 즉 탈상품화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달려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탈상품화라는 것은 그 노동을 팔지 않아도 국가에 지원을 받아 살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학자들의 그 세 가지 그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여기서 그 복지국가가 자본주의 경제 체제 속에서 발전하게 되었다. 또 복지국가가 탄생할 수 있는 필요 조건, 복지국가에 수반되어야 할 필수 조건으로서 민주주의를 전제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민주주의를. 여기도 이제 자본주의 경제 체제 속에서 발전하게 됐다. 그 다음에 복지국가의 개념 정에서 최소한의 전국적 수준을 강조하고 있다. 이거죠. 아시죠? 다음 복지국가의 유형인데요. 우선 국가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유형화하기가 이제 오래전부터 시도되었는데요. 첫째,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의 비율에 근거한 분류를 했습니다. 국민 총생산에 대한 사회보장비 비율을 비교했는데요. 20% 이상을 쓰면은 선진복지국가이고, 그죠? 국민 총생산에 대한 사회보장비 비율이, 그 다음에 15% 20% 사이면은 중진복지국가이고, 10%에서 15%를 지출하면 후진복지국가다.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장점은 이제 자료 확보가 쉽고 또 단순 비교 방법이니까 명쾌한데요. 그 단점은 국가마다 사회복지비 지출 방식이 다르다는 사실이 반영이 안 됐고요. 또 국가마다 사회복지비 지출의 성격이 다르다는 사실을 포착을 불가했습니다. 또 국가마다 사회복지 지출이 분야별 편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무시했습니다. 또 정치적 자유가 심하게 제한되어 있지만은 사회복지 지출이 비율만 높으면 복지국가로 판정받는다는 이런 좀 모순된 이런 그 단점도 있는 것입니다. 다음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도입 시기에 근거한 분류입니다. 5가지 사회복지 프로그램 도입 시기별로 연대별로 분류한 것인데요. 첫째, 산재보험, 둘째, 의료보험, 셋째, 국민연금, 넷째, 실업보험, 다섯째, 아동수당입니다. 뭐 장점은 간단한 산출 방법이지만은 단점은 도입 시기를 통일시킬 수 없다. 왜냐하면 분석 대상의 프로그램에는 공식적인 것도 있고 공적인 것도 있고 또 사적인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도입 시기를 최초로 실시한 시점을 잡을 수 있는가 하면 전 국민에게 적용이 확대된 시점으로 잡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도입 시기가 빨라도 발전 속도가 느릴 수 있으며, 그죠? 반대로
도입은 늦어도 빠른 시간 내에 크게 성숙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입 시기만으로는 우선 판단하기 어렵죠. 또 복지국가의 질적 비교를 할 수 없습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커들과 말모루 같은 그 연구하고 피어슨의 연구를 보면은 그 커드별 말모루 같은 경우는 그 복지 프로그램 도입 시기로 특별한 명칭 사지 않고 단순히 1군과 2군 이렇게 얘기했고, 피어스는 한 세대 앞선 제2세대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독일은 1군이나 1세대에 이렇게 속한 반면에 스웨덴이나 미국은 제2군이나 제2세대로 분류를 했습니다. 복지국가의 성격의 개념적 분석에 한 근거로요. 버니스와 틸트는 앞선 두 가지 분류 방법이 모두가 복지국가의 질적 성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썼는데, 세 가지 유형의 국가 유형으로 조합지향의 적극국가, 또 최소 수준 보장의 사회보장국가, 철저한 민주주의와 평등주의를 지향하는 사회복지국가,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을 나눴습니다. 또 규범적 기준 설정이 중요한 변수로 국가 정책의 목적과 또 방향, 사회정책의 방향을 중요한 변수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복지국가의 어떤 버니스와 틸트는 서구 선진국들 3등분을 했지만 제일 먼저 언급한 적극국가는 복지국가 아니라고 이제 못 박았기 때문에 그 복지국가 유형에서는 이분법이 되는 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미시라는 복지국가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그 진정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복지국가 유형론을 개발했는데요. 분화복지국가와 통합복지국가라는 하는데요. 그 통합복지국가는 그 어떤 그 경제는 수요 및 공급의 조화를 이루게 된다. 그래서 사회복지는 제도화되면서 경제정책과의 상호 보완적 기능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정치는 그 합의에 기초하여 어떤 주요 사회 세력들 간의 균형을 유지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분화복지국가는 그 반대죠. 그 자율적으로 각기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핀과 안데르센 같은 경우에는 유효한 기준으로 탈상품화의 정도와 복지국가 정책에 대한 사회계층의 체제 형태를 봤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복지국가, 그 다음에 보수주의적 조합주의 복지국가,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자유주의적 이런 복지국가는 노동윤리가 강조되면서 소득조사에 기초한 공공부조가 중시됩니다. 또 국가복지는 시장 또는 민간자원단체들의 어떤 그 복지 활동에 대한 보조 역할의 수준 이상으로 확대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보수주의적 조합주의 국가는, 복지국가는 국가복지 제공과 사회적 지위 격차의 유지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국가의 역할이 확대된다 이거죠. 그러나 국가복지의 재분배의 효과는 크지 않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탈상품화의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고 봤죠. 세 번째 유형은 사회민주적 복지국가인데요. 보편주의 원칙과
사회권을 통한 탈상품화의 효과가 가장 크다고 봤습니다. 국가 대 시장, 노동계급 대 중간계급 사이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평등의 확대를 추구한다. 그리고 국가 복지는 하나의 그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체제로 통합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완전 고용 정책을 강력하게 유지했죠. 다음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입니다. 그 위기는 그 인구 사회적 변화로 그 저출산 고령화, 그죠? 핵가족화 이런 변화가 있었고요. 또 경제적 배경은 경기가 침체되고 성장이 둔화되고 실업이 증대됐죠. 또 정치 행정적 배경도 그 세금 회피, 지하 경제 문제, 그죠? 정부에 대한 신뢰성 저하, 정당에 대한 애착의 결여, 또 관료기구의 비효율성, 통제 강화, 이런 다원주의 등 정치 행정적 배경, 또 사회문화적으로는 아노미 현상, 사회 통합의 이완 현상, 성별, 계층별 갈등 등 사회문화적 배경 등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73년도에 10월에 중동전쟁이 일어나면서 오일 쇼크가 두 번째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이 둔화되고 하다 보니까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냐 이거죠. 재정이 압박받으니까 복지국가 위기가 왔습니다. 마침 80년도에 영국의 대처하고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당선됨으로써 우익됐죠. 그래서 그 복지국가 위기가 초래됐죠. 대규모 감축이 들어오고 민영화가 이루어졌죠. 하지만은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 비율은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과거보다는 굉장히 낮아졌죠. 또 워크페어라고 노동연계 복지가 발전했고요. 그래서 민영화의 결과로 주민 참여가 이루어졌고 기업, 종교, 사회자들 등 복지 역할이 증대하게 됐고 민간 간의 파트너십이 강조되었습니다. 공공 및 민간 사회복지기관들 간의 그 책임성이 다하도록 안면이 가해졌죠. 그에 대한 평가를 받았죠. 그죠? 그 기관 평가라든가 프로그램 평가, 과학적 운영 기법 활용 등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죠. 다음 이제 복지 사회인데요. 티트머스가 이제 복지국가 복지사회에서 복지국가 재분배적 성격의 지출을 못마땅하게 보는 공공부담 복지망을 탈피하지 못했다. 그래서 복지국가에 대한 분석의 척도로 두 가지를 제시했는데 보편주의 원칙이 실시되는지 또 서비스가 얼마나 예방적이고 재활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봤습니다. 그래서 국가 간의 불평등의 해결책으로 부유한 나라들이 앞장서서 좀 국가 간의 평등 조치를 취해달라. 또 지구촌 국가들이 일종의 복지 세계 개념을 받아들이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보인 복지 세계는 전통적 복지 국가와 다른 새로운 복지사회 개념이고, 즉 복지사회의 개념은 국가 개입의 확대 방향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롭슨의 복지사회론입니다. 롭슨은 티트머스가 주장한 국가 개입의 확대보다는 국민 개개인들의 인식과 태도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을 복지사회론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티트머스 같은 경우는 복지사회 개념이 그 국가 개입의 확대 방향으로 어떤 대안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국가 개입의 확대. 근데 롭슨의 견해는 국가 개입의 확대보다는
어떤 국민 개개인들의 어떤 그런 그 인식이나 태도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복지국가에 대한 두 가지 관점으로, 첫째, 국민 대중들로부터 도덕적 지지를 얻어내거나 정책 입안자들이 지침이 될 수 있는 뚜렷한 그런 중심적 철학을 구축하는 데 실패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로서 그는 복지국가가 너무나 많은 사상들이 좋은 면만을 채택하려고 과욕을 부렸기 때문에 봤습니다. 견해로는 복지국가가 국가 자원을 집합적 통로를 통해서 분배하거나 배분하는 단순한 도구로서의 기능으로만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지국가 하에서는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상하는 의무감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국민 어떤 개개인의 권리에 상하는 의무감, 이런 걸 봤습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이기적 권리만을 주장하다 보니까 복지국가는 오히려 자유방임적 성격으로 점점 변질되고 이타주의적 색채는 퇴색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이기적 권리만 주장했던 거죠. 그래서 롭슨의 주장은 그 베버리지의 우려에서도 나온 바 있습니다. 베버리지가 복지국가라는 용어보다 사회봉사국가라는 용어를 선호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지국가라면 어감이 마치 국가가 무엇인가 해주기만 하는 산타클로스와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이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회봉사국가라는 단어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 롭슨의 복지사회는 국가가 창출해내는 복지만이 아니라 개인, 집단, 그리고 제도들에 의해서도 생산되는 복지가 공존하는 사회라고 규정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롭슨은 소수의 과격한 사람들이 집단의 조직력을 이용하여 과도한 요구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렇게 그 복지국가라면은 그야말로 목소리가 큰 사람들, 과격한 사람들이 어떤 그 자신들의 집단의 그 조직력을 이용해서 뭐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국가에 대해서 어떤 그 집단적으로 그 이기적인 권리를 주장한다 이거죠. 그 결과 침묵을 지키고 있는 다수의 사람들은 소외되거나 또 개인적 자유를 침해당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집단은 대규모 영리 집단이라든가 노동조합 및 전문가 집단, 그리고 자선단체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집단들이 어떤 그 자체 조직력을 이용해서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한다, 이렇게 롭슨은 봤습니다. 따라서 복지사회는 모든 사람들의 참여와 의사 표현이 보장되어야 하고 반대 의사를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는 환경을 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롭슨이 복지사회로는 복지국가의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의 공헌이라 한다면은 그 앞에 소개된 다른 약자들과는 달리 그 복지국가의 도덕성에 관한 의문을 제기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티트머스 같은 경우는 복지 사회가 복지국가에 후속되는 개념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반해서 롭스는 복지사회를 복지국가의 전제조건으로 파악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복지사회를 앞으로 봤다는 것이죠. 앞에 두고 봤는데, 그는 복지국가의 도덕적 결핍 현상이 초래하는 원인을 복지사회의 기반 없이 맹목적으로 복지국가를 추구한 성급하면서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롭스는 우리가 앞에서 고찰한 바 있는 국가와 사회의 개념 혼동 현상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롭스는 특정 시점에서의 복지국가의 성취도는 그 사회의 이타주의와 같은 도덕성의 수준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복지국가의 어떤 성취도는 그 사회의 어떤 그 이타주의, 이런 그 도덕적 수준에 따라서 그 이기적인 게 아니라 어떤 그 집단적으로 이기적 권리만 주장하다 보니까 상당히 퇴색됐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 어떤 이타주의, 그런 도덕성 이 수준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고도의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고도의 복지사회는 누가 어떻게 이룩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되죠. 그래서 이건 뭐 누구도 명쾌하게 이제 던져주지는 못하는 것 같은데요. 그 복지사회란 용어는 복지국가의 실천 과정에서 발견된 또 다른 이상국가의 어떤 상징적 용어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티트머스하고 롭스는 복지국가, 복지사회를 여기서 논했는데, 차이점은 티트머스는 어떻습니까? 복지사회는 복지국가의 후속되는 개념을 파악했다. 롭스는 어떻습니까? 복지사회는 복지국가의 어떤 전제조건으로 파악했다. 복지사회가 잘 돼서 도덕성을 갖추고 이타주의가 잘 될 때 복지국가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롭스는 봤습니다. 그런 차이점이고요. 그리고 복지국가가 나와서 근데 복지국가의 위기에 대해서 잠시 예시를 들어보면은 만약에 사회의 복지 정책에 대한 이제 그런 위기가 이제 봉착됐을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냐 예시가 있는데 한번 살펴보면은 나라의 경제가 언제까지나 좋아지라는 법은 없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20년 후에 만약 율도국이라는 나라에서 위기가 봉착하게 되는데, 즉 경기 침체로 율도국의 실업률이 높아지게 되고 경제 불안과 물가 상승이 동시에 진행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어떤 이상적인 복지 국가의 추구라는 그러한 정책 목표를 현실성 없는 걸 만들어 버렸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생활 안정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되던 복지 비용이 근로에 대한 동기까지도 약화시켜 버렸다. 오히려 복지 국가가 경제 성장이 걸림돌로 되어 버렸다. 만약 이랬을 경우에 여러 의견이 나왔는데 이 중에서 타당성이 없는 것을 고른다면 어느 게 있습니까? 첫째, 완전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 상향 조정하는 안을 내놓는다. 둘째, 장애 등급 심사를 강화해서 장애급여의
대상 범위를 제한하는 등 수급 조건을 조정한다.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실업보험의 경우 실업급여 기간을 연장해서 경기를 진작시켜 경제 불황을 타개한다. 네 번째, 급여 받기 위한 조건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하도록 유도한다. 어느 게 있습니까? 세 번째겠죠. 어떤 실업보험의 그 경우는 실업급여 기간을 연장하지 하면은 안 되겠죠. 그죠? 이런 그 복지국가의 위에서는 실업급여 기간을 연장하는 게 아니라 단축을 해서 재정 지출을 최소화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복지국가는 뭐 참 좋습니다. 좋고 국민들이 많은 지지가 있지만은 이거는 재원이죠. 그래서 복지국가의 위기가 올 수도 있는데 많은 나라가 이걸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국가에 대해서는 개혁을 적절히 이제 단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시를 들어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은 제9주차 과제를 부여하겠습니다. 첫째, 김태성, 성경윤이 제시한 국가 유형에서 정복국가 또는 약탈국가, 발전국가, 민주국가, 복지국가 등 4가지 국가 유형의 특성과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둘째, 에스핀과 안데르센이 탈상품화의 정도와 복지국가 정책에 의한 사회계층체계의 형태의 기준을 두고 제시한 복지국가의 3가지 유형에 대하여 기술하시오입니다. 이상으로 제8장 복지국가와 복지사회에 대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